홍준표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갤럽. 사실은 홍준표는 갤럽에 대한 증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럽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최시중이었죠. 갤럽의 대표였던 최시중이 나중에 이명박 때는 방통위원장까지 하게 되는, 사실 방송통신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던 사람. 그러니까 방송 장악의 도구로 썼던 바로 그 갤럽이 선거 기간 내내 자유한국당 지지율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갤럽을 공격하는 형태로. 그래서 조금 갤럽보다는 리얼미터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근데 그 지지율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우리 방송으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무선, 유선 차이가 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긴 있었는데, 참 무심하게도 리얼미터와 갤럽은 선거 끝나고 좀 쉬지. 그 다음 주에도 지지율을 내고 지지율을 냈어요. 지금 한번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6월 3주차 지지율입니다. 75%요. 우와. 부정평가는 16%고요. 의견 유보, 나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9%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 내성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이 75%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식견이 별로 없는 우리 패널들 입장에선 북미 정상회담 하면 확 올라갈 거야?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그 금괴, 이거를 찬송. 우리 집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집집마다 개인당 뭐 한 1억씩 뿌리지 않는 이상 지지율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 사람들은 워낙에 머리가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행위도 선의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우리 뭐 댓글 내는 거 보면 느끼잖아요. 한 번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말에도 안 먹혀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심지어 방송을 듣지도 않고도 계속 공격을 해. 똑같아.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맥시멈 80% 나오는 건 이건 기적에 가까운 미라클이고, 리얼미터와 갤럽은 어떤 조사 방법의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무선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럴 때 75%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갤럽 조사를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무선이 80이고 유선이 20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75%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정 측면이 19.6%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왜 그냥 부정 측면 16%를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분들은요, 정보가 일부 편협되거나 또는 정보가 일부 편식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유선에서 20%면요. 그러니까 낮에 돌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심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스마트 시대가 아닌 현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짜 뉴스를 걸러낼 그렇죠. 수 있는 네. 필터링이.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이 카카오에서 정보를 얻는 누군가가 나한테 쏴주는 정보를 받아보는 정도. 매크로로 돌린. 그렇죠, 뉴스를 그렇죠. 지금도 받아보는. 제가 카카오톡에 이제 여러 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그 개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상한 있잖아, 금괴 찾았다는 등 뭐 이렇게 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믿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빈민들, 디지털 정보 빈민들이 응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객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거의 최고 맥시멈이 75% 정도 저는 있다고 봐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올라가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75%라는 지지율 자체가 얼마나 압도적인 거냐면. 그러니까요. 지금 30% 미만으로 떨어졌던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4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49%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좀 충격적인 수치거든요. 그렇죠. 어떤 특정 정당의 진영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지지율에 충격받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정책을 포기할 정도로 그 49%라는 지지율이 굉장히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49%하고 75%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75%라는 어떤 특정 정부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일상적이거나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숫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75%도 부족하겠죠. 95%는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사회에 보면은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 거죠. 사회가 감당해야 될 몫의 어떤 퍼센티지가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사회나. 예를 들어서 75%가 위대한 건, 대단한 건 뭐냐면은 정상적인 여론에 노출되지 않은 완고한 콘크리트층이라고 하는 건 정상 여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여론은 그 사람들 자체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도 안 바뀐다고. 아까 말한 금괴가 집집마다 배달되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그냥 무조건 싫어요. 그러니까 6.25가 났는데 네. 6.25가 났는지 끝났는데 6.25가 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세대. 그런 그렇지요. 층을 극이라는 표현을 보셔요. 극이라고 하는 표현은 완고하게 자기들끼리 뭉쳐 있지만 그 극자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깨지지도 않겠지만 확산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박근혜 지지율로 뭐 세월호 사건 나고 어떤 사건이 나도 박근혜를 지지해왔던 그 세력들과 사실은 거의 대부분 교집합이 있다. 겹치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봤지만 자유한국당의 득표율과도 연동을 시켜보면 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든 수사를 당하든 뭐 감옥에 갇히든 이명박이 무슨 무기징역을 받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 맥시멈에 올라가 있다고 보면 그렇죠. 이 관점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볼 수가 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아젠다를 갖고 왔느냐.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이 여론조사에 나온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 물론 부정평가가 16%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왜냐? 안정적인 집권 2년 차에 선거까지 대승으로 끝났어. 근데 부정평가의 이유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그래서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해서 전체 부정평가 이유 중에 43%가 경제, 민생 해결 부족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어떻느냐의 내용은 두 번째예요.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야수님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한테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이 상승하지 않으면 세상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정치 아젠다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의 모든 정치적 행위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단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선거 전에는 선거 아젠다로 써먹었기 때문에 에이, 됐어 이 새끼들아, 무슨 경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안 좋아졌냐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앞으로 큰 선거는 사실상 2년 남아 있어요. 1년 10개월 남아 있다고. 근데 여기에 이 아젠다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이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게 진짜로 이슈가 되지 않게끔 잘할 필요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 아젠다로서 뿐이 아니고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청와대가 수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경제 민생 부분을 가장 먼저 다뤘어요. 그래서 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 민생 문제라는 그 이슈 자체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는 남북 문제하고 묶여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규모나 수준이나 세계적인 위치를 봤을 때 우리가 한반도 절반의 남쪽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이미 다 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성장하려면 경제 용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경선을 벗어난 조금 더 큰 비전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남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동북아시아 전체적인 평화가 필요한 건데, 단순히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들고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정책 집행자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경제 민생 문제가 남북 문제하고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북 문제가 해결돼야지 민생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더 한층 더 커지고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일본 동의하는데 굉장히 무거운 의제를 지금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심리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야, 씨발, 지난 9년 동안 경제 다 망쳐놓고 씨발 1년 만에 살려내라고?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지선 이후에 안 먹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는 책임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3차 산업 시기에서 4차 산업 시기로 이제 간 건 맞단 말이죠. 아까 야수님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제 남북 문제가 굉장히 핵심 키다는 걸 현 정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거기서 나온다.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일자리는요,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서 나올 거예요. 철도를 건설하거나 2차 산업. 그 다음에 SOC를 하거나 이런 건설 일자리, 그 다음에 가스관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일자리가 나오는 거냐, 아니면 자본이 어떻게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냐의 문제가 굉장히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거냐면, 신자유주의의 평가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평가한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신자유주의의 경제 체제가 사실상 붕괴 위험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올라가 보면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대기업 중심의 국가 구조가 완전히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들이 국가 권력과 사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장악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 지난 9년에. 그러면 곳곳에 관료주의들이 타파되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냐. 예를 들면 성과급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대통령이 성과급제 폐지하려도 안 하잖아요, 이 개새끼들이. 그럼 성과급제의 핵심은 뭔가? 너만 잘해. 너는 억대 연봉 될 수 있어. 노력하라니까. 너만 야근하고 너만 열심히 하면 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몇천 명당 한 명씩 성공한 사람들 사례를 발표하고, 이런 방식의 평가 방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평가를 했다가는 괴로울 네.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산업 시기혁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아까 말한 대로 북한 문제, 너 남북한 문제, 그다음에 산업이 창조사회로 체질이 바뀌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드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사기치지 맙시다. 중소기업하고 관이 주도로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겠다는데 씨발 국회에서 인준 안 해줬잖아.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 문재인 정부한테 넘기는 건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가 벅차요. 맞아요. 네, 벅찬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권 PD가 던진 거잖아요. 민주당이 앞장서라는 겁니다. 아니요, 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주장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경제는 심리예요. 네. 주식이 그렇잖아, 대표적으로. 예, 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치 때문에 주식값이 오르잖아요. 민주당이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문재인 정부를 대표할 만한 어떤 경제 정책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가시적으로 봐야 돼.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 지표를 보지 않아요. 좋아진다고 해도 언론들이 그걸 디테일하게 보도하지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대표할 만한 어떤 경제 관련된 정책이 하나가 딱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에 그 국민들의 어떤 으쌰으쌰하는 부분인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남북관계는 잘 풀리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을 높은데 2년차, 3년차 가도 뭐가 나아지는 게 없고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젠다 하나, 어떤 정책의 제목이든 무슨 제도이든 어떤 조치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실제로 지표가 나빠졌을지라도 약간 조삼모사한 거긴 하지만 국민들이 돈도 좀 더 쓰고 싶고 내가 고용주지만 사용자지만 직원을 더 뽑고 싶고 하는 감정들은 상징되는 정책들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것으로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끌어가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송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3년차, 4년차, 5년차 계속 갈 텐데 그 과정에서 야, 이 경제가 나쁜 거 말이야. 이명박근혜 9년의 여파일 뿐이라고 5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죠. 예. 이거는 뭐냐면은 여당 마인드예요. 여당 마인드.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랑 10년 동안 싸워왔어요. 말도 안 되는 정책하지 마라. 나쁜 짓거리 하지 마라. 공작하지 마라. 국정원 나빠 싸워왔는데 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우리들 정신적 패러다임은 이제 책임지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들이대봐야 이제 사람 먹히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일부 이제 동의가 하는데,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게 좀 부족해요. 두 번째 대안들을 좀 얘기해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는데 대부분의 국민적 정서는 최저임금이 중소상인들을 어렵게 한다라는 이념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나서서 그렇지 않다.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이것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갖고 나중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다라는 로드맵을 보이라는 겁니다. 지금 권 PD가. 그래야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6개월 기다려봐. 5개월 기다려봐. 이게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좋다. 씨발. 문재인 정부도 경제정책 MB처럼 박근혜처럼 하면 지지를 보낼 거냐. 부동산 팍팍 올려주고, 씨발 부동산가 그죠? 빌딩 이빨 만들고 빚 내서 막 예. 팍팍 해주고, 재건축 들어오면 막 씨발 고도제한 해서 예. 막 50층 60층 올려주고, 예.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냐. 이런 거대 담론들을 이제 얘기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이건 좀 나중에 한번 털 기회가 있겠죠.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차기에 재집권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경제입니다. 이제 경제 말고는 이념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오로지 저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게 경제 무능 하나예요.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체질 개선을 지금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온갖 신자유주의적 법령들 있잖아요. 전부 재개정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팍팍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수백 한 지금 1000조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0대 기업들이 사내 이복금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버진 아일랜드 조세 피난처에 나가 있는 1500조 어떻게 국내로 들여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법을 제정해서 이 돈들을 선순환시켜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청년들 창업 만들 수 있는 법률들을 발빠르게 국회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못 만들면 당대표가 호소라도 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이거 해야 청년 일자리 생깁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나서지 않으면 경제로 발목 잡힐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게 핵심을 얘기했는데, 남북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일일지 2년 후일지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골 다 먹을지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로드맵 좀 내놔라. 근데 이제 저 이렇게 봐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가 해보지 이 새끼야 할 수 있는데 국민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치권은 거기에 무한 책임을 지라고 그 자리에 뽑아놓은 거예요. 다만 내가 최근 몇 년간 깨달은 거는 정말 소중한 어떤 사유의 결과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지라고 하는 게 비판적 지지는 없어요. 그냥 지지인 거지. 다만 어떤 형태로 지지하느냐의 문제인데, 비판적 지지는 좋은 거예요. 지지를 하는 거니까,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를테면은 무한 지지, 맹목적 지지가 되면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맹신.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게 경계가 애매모호해. 막 싫은 소리해. 대표적으로 저는 황진미님 봐요. 옛날에 딱 그 스타일이 그거든. 민주정권이 가져오는 건 맞는데 나는 문재인 정권, 노무현 대통령 때 삼성 이런 거 못 믿어. 그분의 일관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것까진 좋아. 근데 어느 순간에 지지를 철회해버려. 진짜 중요한 건 비판적 지지가 아니고 지지를 철회해버리면 죽어도 안 된다는 그 경험들을 소중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지를 해줘.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잘하면. 예. 그게 정부가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한번 좀 플러스를 해보면 야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해. 예? 무조건적인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티가 나요? 아니 예를 들면 나 들킨 줄 알았네. 그리고 또 신비는 비판적 지지를 해요. A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공수처 말고 예를 좀 저 같은 경우 확신하잖아요. 검찰 개혁은 전면 배심제 도입밖에 없다.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면 민주주의 주권자는 그런 비판할 권리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알아야 되는데, 너 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만든다는데 배심제 도입하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야수, 너 왜 문재인만 좋아해? 왜 나 안 좋아해? 이렇게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문재인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해봐. 그럼 그 설명이 멋지고 아름다우면 나도 따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찬성, 플러스 앞으로 그 다음에 나갈 개혁 방안은 전면 배심제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야수님이 신비한테 너 씨발 쓸데없이 그런 소리 왜 해? 하고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 공격하는 순간 우리 진보 민주는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신뢰하자, 믿자. 예. 결과적으로 아까 권 PD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싫어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했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단식했어요. 4대 약법 철폐하라고. 네. 단식했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비판적 지지인 거죠. 아니면 촉구이기도 하고, 또는 주권자인 시민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거를 비판하면 우리는 전부 분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지해줬더니 됐어, 지지 처리한다. 요 방식으로 가면 어느 누구에게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요. 맹목적 지지하실 분도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콘크리트 다른 쪽의 지층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그게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 구조상 필요하다. 완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것이 다양성이 만들어져서 전체 문재인 정부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 어쨌건 오늘은 굉장히 좋은 토론이었습니다.